막상 아이가 태어나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 결혼하고도 집에 늘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들 보고 싶어서 일하는 중에도 언제 집에 들어갈지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결혼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자식도 생각 없었는데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죠. 제가 결혼을 포기했던 건 사람을 못 믿어서였어요. 정말 여자에 대해 진절머리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인간 때문에 하마터면 평생 이런 기쁨도 모르고 살 뻔했다니까요. 다시 생각해도 주먹을 부르는 그 사람 얘기를 털어내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제가 사람을 못 믿게 됐던 건 역시나 돈이 엮여 있어요. 다행히 제가 촉이 좋아서 돈을 잃진 않았지만 결혼을 빌미로 제 돈을 보고 꼬인 똥파리 같은 사람이었죠. 저는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건 아니고 밑바닥부터 갖은 고생을 해서 이루어 지금의 제가 됐어요. 그렇게 힘들게 번 집 키 같은 돈을 맨입으로 꿀꺽하려고 했으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여자가 욕심을 낸 재산을 어떻게 일구게 됐는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집은 원래 장사와는 거리가 먼 그런 집안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직장 생활 하셨고 형도 대학 졸업 후 바로 직장에 취직을 했고요. 당연히 저도 학창시절 학교를 졸업하고 적당한 직장에 들어가서 먹고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무렵 아버지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셨어요. 젊어서부터 평생을 몸담아 오신 직장이었는데 회사 경영난 때문에 조정이 들어갔고 실적보다는 사람 좋은 아버지가 그 대상이 되셨어요. 아버지는 당시 그런 상황을 차마 집에 알리지 못하고 비밀로 하시다가 저와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마주치며 들키게 되셨어요. 아빠! 아빠가 왜 여기 있어? 너는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냐? 학교는? 학교? 잠깐 조퇴한 거야. 조퇴는 왜? 아빠는 왜 회사 안 갔는데? 나도 조퇴한 거야. 왜? 학교 땡땡이를 치고 친구들이랑 간 오락실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우리 둘 다 예상하지 못한 만남에 깜짝 놀랐고 학교가 아닌 오락실에 있는 저를 아버지는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에게 용돈을 쥐어주시며 집에는 얘기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셨고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단번에 눈치를 챘어요. 회사를 그만두셨구나 하고요. 그런데 엄마한테 비밀로 하는 걸 보니 아버지가 원해서 그만두신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저는 약속대로 엄마한테 얘기하진 않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고 며칠 뒤 집에서는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란다고 진짜 나면 어떡해. 앞으로 뭘 먹고 살 거야. 내가 좋아서 그만뒀는 줄 알아? 나가라는데 내가 무슨 수로 버텨? 내 속도 모르면서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신이 뭘 잘해서. 나도 평생 가족들 위해서 살았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보다 고민하고 있다고. 그런데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해?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이 상황에 웃어줄까? 집이랑 차 대출금, 애들 교육비, 생활비까지 다 어쩔 건데. 내가 못 살아 정말. 돈 때문에 부모님은 싸우셨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엄마는 우셨고 아빠는 대역죄인이 되어 계셨죠. 그런 상황이 저는 너무나 짜증이 났어요. 늘 몸담고 있던 회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 모든 생활의 우선순위는 회사 일이었던 분이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자 무슨 도구처럼 사람을 잘라내니 제가 더 분하고 억울하기만 했어요. 정작 당사자인 아버지는 회사를 이해하시며 어쩔 수 없다고 하셨고요. 끝까지 회사 편을 드는 아버지, 자신의 청춘을 모두 갖다 바치고도 빈손으로 퇴사하셨으면서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어요. 퇴사 이후 부모님은 먹고 살기 위해 자영업을 시작하셨어요. 남들 다 아는 치킨집을 오픈하셨는데 브랜드를 하면 떼이는 돈이 많다면서 어부지리로 알게 된 레시피로
브랜드 없이 오픈을 했어요. 어머니는 주방을, 아버지는 배달과 홀손님 응대를 하셨는데 처음으로 하는 장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어요. 장사가 잘 되지 않아도 꾸역꾸역 하시다가 결국 얼마 못 가 문을 닫았고, 때마침 형의 대학 입학을 앞두고 돈이 필요해지자 집을 내놓으셨어요. 집 팔리면 우리는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야. 그럼 나는 전세집 하나 구해서 너 졸업할 때까지 엄마랑 지내. 아빠는 시골에 가서 미리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 그럼 우리 따로 사는 거야? 어차피 니를 졸업하고 성인 되면 독립해서 살 수 있잖아. 아빠가 여기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너는 안 될 것 같아. 미안하다. 아버지는 시골로 내려가서 사시겠다고 하셨고, 엄마는 우울한 표정으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 퇴직금은 치킨집으로 다 탕진하고 마지막 남은 재산인 집을 팔아서 우리 뒷바라지를 해주겠다 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저는 정말 속이 많이 상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세상 누구보다 멋진 분이셨고, 엄마 역시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도 드시고 어깨에 힘이 빠지는 일만 있으니 그렇게 속이 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절대로 직장 생활은 하지 않겠다고요. 남 좋을 일은 하지 않겠다고, 나는 내 일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면서 대학에 대한 생각도 접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미천 벌어서 내 장사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죠. 학교에서 꼴통으로 소문난 저와 달리 형은 공부를 잘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학교에서 반장도 자주 하고 성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는 잘난 형이었죠. 성실하고 착실한 형의 눈에 저는 이해 안 되는 별종이었어요. 부모님도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 둘을 보며 한숨을 쉬는 건 저쪽이었고요. 나 대학 안 가요. 뭐? 어딜 안 갔다고? 우리 집 형편에 무슨 대학생이 둘이나 돼? 공부 잘하는 형이 대학 갔으니까 저는 안 가도 된다고요. 너 대학 졸업장도 없이 무슨 일 하려고 그래? 그딴 거 없어도 나 먹고 살 수 있어.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지방대라도 가. 나 진짜 안 다닌다니까. 내 장사할 건데 대학 졸업장이 뭔 소용이야. 장사는 뭐 아무나 해? 엄마 아빠 이 꼴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제발 철 좀 들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저는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했고, 그래서 대학 졸업장에 대해 전혀 미련이 없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까분다고 형이 뭐라 했지만 그건 형의 인생이었고 제가 갈 길은 따로 있었고요.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잘 돼서 성공한 모습 보여드리면 된다는 생각에 제 고집을 밀고 나갔고,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곧장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빡시게 구르는 군대 생활에서도 제 머릿속에는 장사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어떤 아이템으로 장사하는 게 좋은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책도 사다 보고 경험 있는 동기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며 제 나름대로 독학을 했죠. 앞으로 제가 일궈나갈 앞날을 생각하며 기대감에 군생활은 금방 끝이 났고, 다른 친구들은 복학을 앞두고 탱자탱자 놀고 있을 때 저는 미천을 만들기 위해 공사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형이 대학 졸업 이후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부모님의 자랑이 될 때에도 저는 그저 공사장이나 전전하는 능력 없는 아들이었죠. 그런 제가 형도 한심하게만 보였는지 일자리를 소개해주며 취직을 하라고 했고, 나를 동냥하는 듯한 형의 모습에 화가 났어요. 형이 너 생각해서 자리 만들어줬는데 왜 화를 내? 네가 뭘 잘하고 있다고? 엄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잖아. 공사장 다니라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막노동 경력 쌓아서도 막노동이겠지. 네 형 봐라. 공부 착실히 해서 남들 다 아는 대학에 가서 취직도 잘하고 엄마 아빠 애먹이지도 않고 얼마나 잘하니. 제발 네 형 반이라도 따라가 봐. 엄마, 제발. 나도 지긋지긋해. 왜 자꾸 형이랑 비교하냐고. 내가 졸업하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그래요?
네가 하는 짓이 그렇잖아. 엄마! 아버지가 퇴직하고 집안이 기우며 살던 집도 팔았으면서 여전히 엄마는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못 믿어 하셨고요. 집에 손 안 벌리려고 막노동판에서 미천을 버는 건데 그 짓을 왜 하냐면서 저를 한심하게만 보셨어요. 부모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니 속이 터질 것 같이 답답했고 결국 저는 결심을 하고 맙니다. 내가 꼭 성공해서 그때 부모님을 찾아뵙겠다고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집을 찾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제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패기만큼은 누구에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지만 20대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에 불과했어요. 막노동으로 번 돈으로 술집을 하나 오픈했는데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폐업 신고를 해야 했어요. 손님이 없어서 재료비도 안 나오는 가게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거든요. 번 돈을 모두 까먹을까봐 중간에 손을 턴 저는 이번엔 분식집을 오픈했어요. 먹는 장사가 그래도 망할 확률이 적다고 생각했고 분식집은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며 오픈했죠. 있는 돈을 다 끌어넣어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죠. 장사 2번 만에 저는 가진 것도 다 잃고 대출을 갚지도 못해 신용 불량자까지 됐어요. 부모님께 성공한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큰 소리치며 연락도 끊었는데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었어요. 형한테는 자존심 때문에 연락할 수 없었고요. 월세 낼 돈도 없어 보증금만 까먹으며 라면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밥 한 끼 하자는 말에 폭망한 상태를 숨긴 채 만났죠. 잘 지내고 있냐?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은 하지. 엄마 걱정하시잖아. 성공하면 찾아뵌다고 했잖아. 그래서 하는 건 잘 되고? 그럼 오늘도 바빠서 시간 없는 걸 겨우 나왔는데. 그래? 그럼 다행이고. 왜 보자고 한 거야? 나 결혼한다. 다음 달에 결혼식이고 그날 꼭 와. 결혼? 갑자기? 갑자기는 사귄 지 2년 됐는데 네가 연락 끊어서 이제 알리는 거지. 형수 될 사람은 뭐 하는데? 나랑 같은 회사 다녀. 나이는 2살 어리고. 결혼하고도 계속 일할 것 같아. 그랬구나. 집도 구했는데 한번 놀러와. 형수 될 사람 얼굴도 봐야지. 알겠어. 형은 저에게 청첩장을 줬고 그날 먹은 고깃집 밥값도 형이 냈어요. 헤어질 때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는 형을 보며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든지 소위 잘나가는 형을 보니 한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이었어요. 형의 결혼식 날 참석했을 때 가족 사진만 찍고는 그 자리를 바로 떴어요. 도저히 웃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가 없었죠. 부모님도 친척들도 제가 신불이 된 걸 알지 못했지만 저 혼자 찔려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직장생활하면서 번듯하게 사는 형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속이 쓰리기도 했고요. 터덜터덜 집에 들어와 짐을 쌌어요. 보증금으로 월세 메우는 것도 한계라 그날 방을 빼야 했거든요. 살림살이 다 버리고 옷까지만 넣은 가방 하나 챙겨서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움직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돈이 급하니 당장 떠오르는 건 막노동이었고 엄마 말대로 평생 노가다만 하면서 살게 되는 건 아닌지 무섭기도 했어요.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바로 출발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흔들거리는 버스를 타고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넋놓고 보기만 했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달리기만 하는데 문득 배가 고팠어요. 밥을 언제 먹었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았고 그저 뭐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버스에서 내렸어요. 교외에 한적한 시골 동네 같았어요. 도로에 차도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고 상가도 몇 개 없는 곳에 저 멀리 중국집이 하나 보이더군요. 그곳으로 터덜터덜 걸어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한문이세요? 네.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도로에 차도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는데 식당 안에는 손님이 제법 많았어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의외의 모습이었죠. 짬뽕을 한 그릇 시키고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메뉴가 가지각색이었고 그 말은 음식이 다 맛있다는 것이었어요. 주문한 짬뽕이 나왔고 시장기에 서둘러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놀라운 맛이 있었어요. 면발도 탱글하고 먹으면서 물리는 맛이 전혀 없었죠. 해물도 많이 들어있어서 배가 불렀는데도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게 절로 생각이 날 정도로 중독되는 그런 맛이었어요. 거짓말 않고 평생 먹어본 짬뽕 중에 제일 맛있는 짬뽕이었어요.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치운 저는 빈 그릇을 보며 생각에 빠졌어요. 배우고 싶다. 이 짬뽕 레시피를 내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에게 바로 물어봤죠. 혹시 일할 사람 구하나요? 아, 밖에 붙여놨는데 지금 주방부 좀 구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 일하고 싶은데요. 네? 저 일할 수 있을까요? 꼭 하고 싶어요. 그러시다면 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직원은 곧 사장님을 불러왔는데 주방장이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은 저를 쓱 훑어보시고는 바로 일할 수 있냐고 하셨고 저는 호기롭게 대답을 했죠. 잠시 생각을 하던 사장님은 바로 일하자고 해주셨어요. 일자리가 너무나 필요했던 저는 그날 우연히 들어간 중국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집도 없는 저를 숙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곳에 먹고 자고 하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그곳에서 짬뽕을 먹게 된 건 저에게 첫눈이나 다름없는 기회였어요. 친부에 형처럼 멀쩡한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 집도 없어서 잘 곳도 없는 저에게 그곳은 오아시스처럼 꼭 필요한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중식 요리의 고수인 주방장님께 요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다시 없을 그런 기회였어요. 빨리빨리 못해? 손님 눈 빠지게 기다리시는데. 네네, 지금 갑니다. 자식, 노래 틀어졌지? 빨리빨리. 네네. 이렇게 천천히 해서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할 거야? 빨리 해, 빨리. 네네. 난생 처음 해본 주방일은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너무 바빴어요. 재료 손질부터 설거지까지 잠시도 쉴 틈 없이 몸을 움직여야 했고요. 재료 손질하면서 다치는 것도 순식간이었어요. 막노동에서 잔뼈가 굵은 저였지만 체력이 후달릴 정도로 정신없이 일이 몰아쳤죠. 하지만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고작 주방보조만 하다가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주방장님의 모든 기술을 다 전수받고 싶었고 그러자면 눈에 들어야 했어요. 악바리 근성이라도 보여서 마음에 드는 게 제 목표였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죠. 3년을 납작 엎드려서 일을 한 저는 조금씩 주방장님의 마음에 들게 됐고 조금씩 레시피를 전수받을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 배운 건 짬뽕 국물을 만드는 법이었는데 맛이 제대로 안 난다고 몇 번이나 끓이고 또 끓여서 결국엔 주방장님께 오케이 사인을 받게 됐어요. 그날 얼마나 기쁘든지 눈물이 다 날 정도로 정말 기뻤어요. 너 우냐? 뭐 이런 걸로 울고 그래? 그냥 처음으로 주방장님께 인정받은 거라서 진짜 이런 날도 있구나 싶어서 눈물이 납니다. 그동안 네가 우리 주방에서 많이 고른 거 나도 알아. 독심 있게 배울 녀석에게 나도 가르치고 싶지. 몇 개월 하고 그만둘 놈한테는 어림도 없어. 그래서 그동안 너를 지켜본 거고. 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래, 그 말 꼭 지켜. 알았지? 일이 힘들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직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할 사람에게 레시피를 전수하고 싶었다며 저를 믿어주시기 시작했죠. 짬뽕 국물을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부님은 레시피를 하나씩 알려주셨고 사부님과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 만들고 버리는 일이 계속됐어요. 결국 똑같이 맛을 내게 됐을 때 다음 레시피로 넘어갔고요. 그렇게 그 중식당에서 10년을 일했어요.
바깥 사람들과는 연락도 하지 않고 쉬는 날에도 일하는 날에도 1년 365일 저는 그 주방에 있었어요. 하다못해 명절에는 다들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죠. 부모님께 전화로 안부만 드렸을 뿐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웍에 불을 붙여 요리를 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연습해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저는 그 중식당을 그만두게 됐어요. 저만의 식당을 차리는 게 꿈이었기에 사부님도 기꺼이 제 독립을 인정해 주셨고요. 10년 동안 동거동락한 식당 가족들과 헤어지는 게 한편으로 서운했지만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제 장사를 한 번 더 하고 싶었어요. 사부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나도 너 같은 제자는 처음이야. 나랑 계속 같이 가면 좋겠지만 너도 네 인생이 있겠지. 부디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풀리길 바란다.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자네가 우리 왜 우냐? 눈물 싹 닦고 어디 재죽고 잘해봐. 네. 사부님과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눈물이 나서 혼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저에게 있어 두 번째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사부님과 헤어질 생각에 눈물이 그냥 났던 것 같아요. 헤어짐이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 받은 은혜들 모두 갚는 건 내가 전수받은 레시피도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 단단히 먹고 식당을 오픈했어요. 저는 식당을 교회가 아닌 도심에 오픈했어요. 가진 자금도 적었고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울 요량으로 그렇게 했죠. 가게가 작더라도 맘만 있으면 손님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며 무리하지 않고 시작했는데 제 예상대로 시간이 갈수록 손님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우연히 연예인이 저희 가게에 온 적이 있었는데 제 요리가 입에 맞았던지 방송에서 저희 가게를 얘기해줬어요. 덕분에 손님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얼마 뒤에 방송국에서 취재도 오게 됐어요. 방송까지 타게 되니 체인점 문의가 쇄도하게 됐어요. 그야말로 운이 터지게 된 거죠. 저는 이때다 싶었어요. 지금이 물 들어올 때라고. 신나게 노를 저어야 한다고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체인 사업도 병행했어요. 혼자 이것저것 다 하는 게 힘들었지만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덕분에 다 해낼 수 있었고 5년 뒤 저는 전국에 10개